알면 당신도 법사랑! 누구나 똑같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법대랑은 계속돼야 한다. 차별 없는 법방송 법대랑 MC 김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뛰는 진짜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법 잘 지키고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강하고 굳세고 또한 굳고 바르다. 법 잘 지키는 남자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네, 저 팀장 그거 누가 한 말이죠? 기원 전에 사셨던 분이죠. 철학자 한비자. 아, 법치주의로 굉장히 네.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한비자. 영원히 강한 나라도 없고 영원히 약한 나라도 없다. 뭐예요? 하나 외웠네 또. 써줬어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세상이 이게 참 퍼펙트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차별을 느끼는 경우도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우리 김현욱 아나운서 네. 신변가서로 좀 차별하지 않습니까? 왜요? 법태랑이니까 네. 법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차별하잖아요. 그건 당연히 차별해야죠. 이 사람이 법 전문가인데. 아, 그 차별이 아니라 대우해 주는 거죠, 대우.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뭐 농담처럼 전 팀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요즘에 흔히 남녀 차별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신변은 남녀 차별 같은 거는 못 느끼죠? 네, 저는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사실은 예. 잘 못 느끼는 와중에도 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뭐 차별을 한다든가 이런 네.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듣죠. 네. 그러니까 이상하게 직장 생활 하는데 유독 여성한테만 좀 차별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말투라든지 이거 대우하는 거, 뭐 지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상하관계에서 특히 그런 일이 많지 않나 싶어요. 그 최근에 한국 여성 민우회에서 설문조사한 게 있거든요. 노동자 4명 중에 1명이 이것 때문에 차별받았다라고 한 게 있습니다. 혹시 이것? 뭔지 아세요? 여성이라서 너무 뻔한 답인가요? 가족의 형태 때문에. 아? 그러니까 4월 13일부터 지난 5월 네. 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129명이 참여한 기업 내규 실태 설문조사였는데요. 이게 이제 응답자들은 직장 내규 및 복리후생제도의 그 가족 다양성 반영 정도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가족 외에 네네네. 다양한 가족 형태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이런 응답이 69%나 됐어요. 도리어 이것 때문에 부정적 여론이 형성됐다라는 응답이 55.6%나 됐는데요. 왜 사실혼을 유지하려 하냐, 혼인을 반복하면 휴가를 악용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차별적인 발언을 듣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통적인 그 가족의 정의에서 요즘에 많이 변했잖아요, 그죠? 네. 법 규정 자체가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런 직장 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형태의 차별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논란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뭐 성적 지향과 나이, 성별, 장애, 학력 등으로 인한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 이 내용입니다만 네, 네. 이 논의가 잘 안 되는 거는 그 이상의 뭔가가 있을 있는 거라고. 것이 아닌가라고 조금 아무래도 정확하게 이 법 내용에 대해서 전달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예. 네.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이 법이 쉽게 제정이 된 건 아니죠? 네, 이 해외 네. 차별금지법 입법 문제를 말할 때는 독일 네네. 사례가 자주 거론되는데요. 이 독일의 차별금지법은 일반 평등대우법으로 2006년 8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네네네. 인종, 민족적 출신, 성별, 종교, 장애, 세계관, 그리고 연령이나 성적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아주 수년간 이 정치 세력 간의 극심한 대립이 있었고요. 치열한 협상 끝에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반 평등대우법이 독일 사회에서 차별에 대한 시민의 공감과 감수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사실 이 차별금지 관련 법안들이요. 네네. 그동안 법태량에 나와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요. 일단 차별이 뭔지부터 좀 규정을 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물론 사회적 합의가 먼저이긴 한데 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회가 이제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예. 언제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느 법이든 쉽게 만들고 고치고 하는 건 아니죠.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도 국회 법고수들이 주목하는 법들 살펴봐야겠죠. 오늘 주제는 뭐죠? 바로 차별 금지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아주 원대한 주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이야. 보편적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입니다. 보편적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왠지 좀 의미가 굉장히 깊은 것 같죠? 과연 어떤 분이 이 시작을 알리고 계실까요? 바로 이분입니다. 성이라든지 생식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은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누구나 사실 보장돼야 되는 어떤 보편적인 어떤 권리로서 이것을 뭐 인식을 좀 저는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쓸 수 있도록 출산 크레딧이라고 해서 크레딧이라고 네. 하는 거는 대신 국가가 네. 그 어떤 기간만큼 연금을 대납을 해주는 제도거든요. 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 여성이 1.6%밖에 안 돼요. 살림 정치, 생활 정치의 달인, 송파 똑순이로 불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송파 똑순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다고 하는데 네. 어떤 이유에서 이런 별명을 지어주셨나요? 네, 제가 송파에 가서 정치를 네네. 하는데요. 송파 구민들은 뭐 정당도 물론 따지긴 하지만 네네네. 이제 정말 그 송파 구민한테 도움이 되는 정치, 일하는 정치인을 상당히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네네. 이제 송파 지역에 제일 먼저 간 데가 학교부터 다녔습니다. 네네. 학교 다니고 또 공원 다니고 시장 네, 다니고 하면서 네.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겼었거든요. 네네네. 그랬더니 그 부지런히 다닌다고 똑순이라는 똑 부러진다 이런 느낌으로 그죠? 예. 그래서 가지런하게 다니고. 예, 부지런하게 다닌다. 뭐 이런 차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네. 생활 정치, 네. 초밀착 생활 정치 이런 말은 좀 들어봤는데 네. 살림 정치는 네. 좀 생소한 것 같은데. 생소하죠. 네, 근데 좀 느낌이 좀 오는 것 같아요. 네. 살림살이 하듯이 네, 하는 네. 정치를 말하는 건가 하는 네, 생각이 네. 드는데 맞나요?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아니군요. 네. 아니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통 정치하면 그 치자라고 하는 것이 다스릴 그렇죠, 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다스릴 치의 어원을 따져보면 다 살리다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고 살리는 정치, 살림의 정치. 살리다의 명사형이에요. 살림이. 살리다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정치의 원래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살림 정치라고 하는 거를 제가 19대 국회 때부터 계속 저의 캐치프레이즈로 쓰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네요. 그죠? 네, 네, 둘 네. 다 어떻게 예. 보면은 그렇죠. 명사형이 예. 살림으로 살림. 할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예. 의원님께서 이제 네. 30여 년 동안 여성 노동 운동을 네, 하시고 네. 국회에 맞아요, 입성하셨는데 네. 예전에는 네. 국어 선생님, 네. 학교에서 네. 계시는 국어 선생님을 하시고 싶으셨다는데 네. 예, 제가 국어 선생님이 꿈이어서 네. 이제 사범대학을 갔는데 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제 70년대 말이었었어요. 그래서 소위 이제 유신 독재 시절이고 또 이렇게 대학의 민주화 문제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말하자면 대학 학내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강제 퇴학을 당해서 국어교사의 꿈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걔가 굉장히 그거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어교사만 됐으면 행복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70년대 말. 학번이신 거예요? 네. 70년대생이 아니고요. 학번입니다. 그렇게는 안 보이시는데. 아, 그래요? 사실. 예. 감사합니다. 자, 전 팀장. 의원님 그 시민사회운동 이력이 대단하시죠? 요거 네, 말씀해 주시죠. 인천 네. 일하는 그 나눔의 집 간사로 시작을 하셨고요. 네. 인천 여성 노동자회 그리고 한국 여성 단체 연합 총선 시민연대 시민사회 단체 연대회의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한국 여성재단 뭐 등등등 아주 쉼없이 뛰셨습니다. 그러다 이제 정치인으로 탁 턴하게 된 거는 10년 전입니다. 지금 3선이신데 국회로 가자 이렇게 결심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살림 정치라고 하는 것도 뭐 갑자기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을 살리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 어떤 시민사회 운동 하는 속에서 제가 나름대로 어쨌든 목표로 세운 부분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사회운동이 이제 기여하는 부분도 크지만 제도 개선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제 국회가 제도 개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산도 배정하고 네. 그래서 바깥에서 목소리를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직접 참여해서 사람을 살리는 환경을 살리는 이런 어떤 법이든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정치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뛰어들 때는 혼자 이렇게 오는 것보다는 이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이제 뭐 소위 뭐 내가 꿈꾸는 나라라고 하는 그 시민 정치 조직을 만들어서 그 당시 민주통합당이었거든요. 네. 거기랑 이렇게 합류를 해서 들어오게 됐고 그때 제가 이제 19대 때 비례대표를 맡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국회에 들어오셔서도 네. 이제 네. 여성 정책 전문가, 네, 그리고 네. 보건복지 전문가로서 네,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입법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어떤 입법 활동이 가장 보람이 있으셨는지도 궁금하고 네, 네. 또 1호 법안이 네. 스토킹 법안인데 네. 혹시 그 법안인지도 좀 궁금하네요. 제가 이제 뭐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같은 경우는 19대 국회 들어올 때부터 법을 네. 냈는데요. 진짜 법을 19대, 20대 다 처리가 안 됐어요. 그리고 스토킹 범죄가 최근에는 많이 사회가 관심을 가졌지만 네. 뭐 이건 경범죄로 생각했어요. 범칙금 8만 원. 근데 지금은 이제 스토킹 범죄는 중범죄로 보고 있고 또 신고를 하면 경찰에 출동을 해야만 하는 이렇게 범죄로 이제 그 성격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21대 때 이루어졌죠. 예, 19대 때 발의하셨죠? 예, 19대 세 번 제가 발의를 했어요. 세 번 발의를 해서 네네. 바뀔 때마다 왜냐하면 그 국회가 끝나면 그때 없어지잖아요, 네. 법안이. 그래서 다시 20대 내고 또 21대도 제가 1호 법안으로 내서 드디어 작년 3월에 법이 개정이 되고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정말 세 번의 그 회기를 거친 다음에 통과가 됐습니다. 스토킹 법안이야말로 사람을 네. 살리는 법안인 네.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예. 자, 그런데 의원님 그 관련 기사를 좀 저희가 살펴보니까 또 동물 실험에 대한 관심도 지대하시던데 네.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가요? 네, 제가 이제 그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 키우는 이제 집사인데요. 예, 이름은 뭐 강아지는 설이, 설이. 그리고 고양이는 멜리입니다. 예, 털이 하얗거든요. 네, 예, 아. 그래서 하얀 설, 예, 눈설자. 눈설자 아, 설이, 설이? 예, 설입니다. 예, 예. 아. 뭐 그래서 어쨌든 동물에 대한 관심이 좀 네네네. 있었고 제가 또 보건복지원에서 계속 일을 했는데 네. 거기는 이제 특히 뭐 화장품이라든지 의약품, 그러니까 안전성과 관련한 실험을 할 때 항상 동물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물 실험에 저희 동물들이 뭐 거의 1년에 뭐 한국에서도 한 480만 마리 정도가 네. 희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동물 대체 실험이 있는데 이미 뭐 세계적으로 OECD 국가들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관련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좀 이거를 제도적으로 다른 여러 부처들과 좀 협의를 해서 동물 실험을 좀 줄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동물 대체 시험법을 도입하자는 그런 법을 제가 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소위 이제 그 동물 실험에 희생되는 토끼 이야기를 다룬 네. 그 랄프라고 하는 예. 그 애니메이션도 있는데 그 예. 랄프를 구해줘라고 하는 그런 전시회를 이제 국회에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 예. 역시 동물도 살리는 법안, 네. 살림 법안, 살림 정치. 모든 법안에서 살림 정치라는 게 인식이 되고 있네요. 예, 네. 제가 이제 쭉 하는 정치의 어떤 목표에 네. 일관된 일관성 예, 그런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람과 환경, 동물까지 살리는 정치를 위해서 오랫동안 한 길을 걸어오신 남인순 의원님. 자, 그래서 오늘 법안이 더 기대가 됩니다. 지금부터 남인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 3가지 법안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 팀장, 차트 준비됐죠? 네, 차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남인순 의원님의 자 이제 시작이야 보편적 성과 재생산권 보장 그 첫 번째 법안은요.
모성 보호를 넘어 남녀 모두의 성재생산 건강권, 성재생산 건강권법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성과 재생산 건강 권리라는 것이 이제 화두긴 한데 네. 사실 좀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예.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조금 어렵게 들릴 수는 네네네. 있는데요. 또 얘기를 풀어 나가면은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 내용입니다. 보통 이제 성이라든지 생식이라든지 네네. 이런 네네네. 부분은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예. 공공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제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생각해 보시면 인간의 어떤 재생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류가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렇죠.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서 누구나 사실 보장돼야 되는 어떤 보편적인 어떤 권리로서 이것을 뭐 인식을 좀 저는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생식이나 어떤 그 성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재생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임신, 그다음에 출산, 뭐 그다음에 어떤 그 양육 이런 거를 다루는 이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그런 이제 성의 영역과 재생산의 영역에서 어떤 질병이 생긴다라든지 아니면 기능이 좀 떨어진다라든지 아니면은 장애가 생긴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게 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의 정책을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성재생산에 관한 굉장히 네. 포괄적인 의미를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뭐 임신, 출산에 관해서는 네. 선행법도 좀 있는데 네. 뭐 모자보건법도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롭게 네. 그 법안을 내신 이유가 있겠죠? 이제 임신이라든가 출산 관련해서는 뭐 모자보건법도 있고 또 양성평등 기본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국민건강증진법 여러 가지 개별법에서 보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모자보건법 같은 거 보면은 어떤 산모나 아니면은 그 영유아의 건강에만 이제 초점을 이제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출산을 전후한 시기에 대해서만 사실 다루고 있는데 그 우리가 닥치고 있는 문제를 보면 뭐 피임 문제도 있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월경이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 뭐 난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봉착하게 되는데 너무 정책 자체가 모자보건법에서 다루는 건 굉장히 협소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기본법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그 성재생산권에 대해서는 이제 보건의료 분야, 뭐 노동 분야, 또 교육 인식 개선하려면 또 교육 분야 이렇게 다 이렇게 여러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그런 이제 정책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말씀을 네. 듣고 보니까 네. 이제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예. 네, 근데 네. 요거 좀 더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예, 예.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입니다. 네네. 뭐 깔창 생리대 혹시 그 청소년 맞아요. 네. 청소년들의 깔창 생리대 사건이 네. 몇 년 전에 있었는데요. 네네네. 그거를 보건복지부에서 다루면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국가가 좀 나서서 보편적인 권리로서 좀 지원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처음에는 좀 빈곤층 여성한테만 청소년들한테만 지원이 되다가 이제는 좀 보편 권리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났습니다. 그 생리대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HPV 백신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HPV 백신. 예, 백신이 지금은 이제 확대가 돼서요. 네네. 뭐 12세에서 17세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무료로 예. 백신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들도 필요하거든요. 이게 이게요? 성매개 감염병을 예방하는 거기 때문에 남성들도 필요한데 이 백신이 처음에는 자궁경부암 백신이라고 잘못 알려졌어요. 그리고 여성들만 이게 하게 됐는데 사실은 남성들도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 사실은 성, 그다음에 그런 건강권과 관련한 부분이고요. 과거에는 또 그 장애 여성들에 대한 어떤 강제 그 불임이라든지 낙태 시술 이런 것들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도 자녀를 가질 권리라든지 또 피임 여부의 권리 그것도 자기결정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어쨌든 다룰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많고 우리 그러네요. 그 가까이 있는 문제입니다. 예.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그 국민성이라고 그럴까요? 네. 성에 대해서는 네. 좀 네. 은밀하고 네, 네. 본인만 알아야 되고 네. 이런 개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숨길 게 아니라 네. 이걸 드러내고
양성화시켜서 네. 공론을 좀 만들고 네. 해야 사실은 이 차별 없는 네. 이런 그렇죠. 사회가 된다. 이런 이제 개념이신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 그렇습니다. 핵심 네.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세요, 이 법안에. 그래서 저는 일단 제 법에는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주무부처가 돼서 여러 관계 장관들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그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위원회를 둬서 거기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인식의 문제, 그러니까요. 인식의 문제를 이제 그 홍보도 하고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건강 정보들, 그러니까 성과 재생산에 얽혀져 있는 건강 정보들, 그리고 본인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지원을 국가나 지자체는 뭘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그 이제 시작이야라는 오늘의 그 주제처럼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뿌리가 약간 유교적인 사상이 있다 보니까 네. 초기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전 팀장 그렇지만 국제인권규범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국제사회는 사실 네. 일찍부터 이런 여성의 어떤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왔고요. 그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시초는 1979년입니다. 예, 유엔 34차 총회에서 나왔고요. 1994년에 그 국제 인구개발회의 카이로 행동강령에서 재생산 권리의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래됐죠. 1995년에 북경 세계 여성대회,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문을 통해서 인권으로 이제 강조가 됐는데 그 결과 이제 지속가능 개발 목표에서 5번째 성평등에 이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가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성건강 전략이나 행동 계획을 아예 국가가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해서 그 모든 사람이 성건강에 관련한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네네. 그렇게 시스템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호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가가 여성 건강 정책을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해서 뭐 네. 가족 계획이라든가 성매개 감염병이 뭐가 있는가, 또 예방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재생산과 관련한 어떤 건강, 임신 시기나 이럴 때 그리고 모성 건강 뭐 이런 여러 가지 영역으로 호주 같은 경우는 4개 영역으로 이렇게 그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이게 있습니다. 체계적이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죠? 굉장히 체계적이죠. 아마 역사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이렇게 예, 예, 체계적인 단계까지 왔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데 어떤 변화를 기대하세요, 의원님께서는? 뭐 저는 이제 그 여성들의 어떤 그 뭐 임신이나 출산 네네. 이런 부분들이 그 인구 정책으로 사실은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떤 그런 걸 지원한다고 해서 지금 저출생 문제가 지금 뭐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점점 더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를 좀 인권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좀 바꾸게 되면, 그리고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게 되면 다 자기 생애 계획을 세우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좀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저출생 문제도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가가 그리고 더구나 어떤 개인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정보를 제공하고 그렇죠. 안전하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를 하고 이러면은 연애, 결혼, 예. 그다음에 출산, 양육 이런 부분들이 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구나. 어딘가에서 지원을 받고 함께하는구나. 이렇게 조금 패러다임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 성재생산 건강권 법안이 예. 힘을 받으려면은 네. 그 임신 중지를 규정했던 그 네. 낙태 네. 조항이라든지 네, 네, 네. 그 차별금지법 관련 네. 법안이 네. 좀 더 함께 네. 국회에서 논의가 좀 돼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떠신가요? 참 좀 지금 답답하죠. 2019년 4월에 지금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가 돼서 네. 원래 국회가 2020년 말까지 이 법을 정비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네. 벌써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죠. 지났는데 어쨌든 국회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낙태가 죄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형사법적인 이제 접근은 이미 헌법 불합치로 이거는 죄가 아니다라고 이제 끝났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좀 보건 사안으로 이걸 접근하자 해서 제가 이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좀 또 제출을 했습니다. 약품, 그 임신 준당 의약품이 이미 WHO에서 필수 의약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들여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안전성 심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법이 정비가 안 되니까 출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약품을 구입하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안전하지 예,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빨리 이것을 정부가 인정하는 어떤 그런 검사를 거친 그런 의약품으로 좀 안전하게 출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의약품을 도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법사위원회에서 네.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 공론화 과정을 좀 많이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국회가 좀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일을 해야 합니다. 성에 대한 네. 접근 방식 자체가 네. 소극적인 접근이 아니라 좀 네. 능동적인, 네. 적극적인 접근이 네. 이루어져야만 네. 어떤 건강한 사회가 구축되지 않을까 네,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법안으로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남인순 의원님의 자 이제 시작이야 보편적 선과 재생산권 보장 그 두 번째 법안 열어보겠습니다. 네.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 육아휴직 자동등록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입니다. 예, 이거 보니까 앞서서 얘기한 성재생산건강권법과 무관하지 않네요. 그렇죠. 좀 약간 연결이 예.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죠, 신변?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이 출산 전후 90일간의 휴가를 받을 수가 예. 있는데요.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을 받을 수 있고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하는 부모는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용률이 아무래도 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눈치가 보여서 네. 그런 거군요. 이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률이 높습니다. 근데 작은 사업장, 300인 이하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 어렵고 또 비정규직인 경우가 너무 많아서 육아휴직 사용률이 굉장히 낮은데요. 작년 11월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제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그 보고서를 봤는데 그 2019년에 아이를 낳은 부모 중에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대상자가 총 31만 명에 달했는데 그 중에서 육아휴직을 쓴 사람은 약 21.6%, 그러니까 6만 한 8천 명 정도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육아휴직을 못 쓰고 있는 거죠. 환경 자체가 좀 열악하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자동 육아휴직제라고 하는 것까지 내게 된 사정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아이를 해야 낳으면 되는데 그냥 네. 신청하든 안 하든 자동으로 그냥 자동으로 쓸 수 있도록 예, 하고요. 육아휴직이 그게 되도록. 이제 이미 뭐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저기 롯데 같은 데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도 그래서 육아휴직을 바로 들어갑니다. 너무 사용률이 제가 적어서 이 부분을 또 대기업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좀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이런 데도 좀 자동 개시가 되도록 하고 그만큼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국가가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네, 보존할 수 있도록 해줘서 임금 대출도 좀 올려야지 육아휴직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과 함께 이 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그 육아휴직 통계도 있거든요. 이거 보니까 2020년에 육아휴직 시작한 사람이 전년 대비 한 3.7% 증가한 16만 9,345명인데 이게 10년 전과 비교하면 약 2.3배 수준으로 어찌 보면 증가 추세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네. 2020년 출생아 부모 육아휴직 사용률이 24.2%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육아휴직자 63.5%가 종사자 규모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네. 300명 이상인 그런 기업 소속이고 그렇죠. 4명 이하 기업의 경우는 채 5%가 안 됩니다.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도 네. 이제 다른 거고 그렇죠. 직종마다도 편차가 큰가요? 직종에도 주로 이제 공무원들 계신 데는 굉장히 사용률이 높고요. 그러겠죠. 네. 남성들이 많이 있는 직종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육아휴직을 할 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인력 확보를 잘 못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게 남성들이 주로 많이 몰려 있는 있고 데는 거기에 이제 예. 만약에 뭐 남성들이 육아휴직 사용하면 되는데 네. 임금 대체가 너무 낮다 보니까 잘 사용을 안 하고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제조업 뭐 중공업 업종에서 이제 여성들 근무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또 대체 인력을 찾기가 힘들어서 예 그래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직종마다 그런 좀 편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네. 이제 일명 네. 육아휴직 자동 등록법, 네. 남녀 고용 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요. 네. 이 핵심이 네. 출산과 함께 네. 자동으로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동으로 네. 휴가가 시작된다는 그런 건가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또 배우자가 이제 휴가를 신청한 경우이거나 아니면은 뭐 또 아이를 낳은 여성이 신청하는 경우는 어쨌든 누가 신청을 하더라도 이제 대개는 출산휴가를 산전산휴가는 사용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신청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배우자가 그 배우자 휴가 10일을 신청하면은 그 두 양 경우에 어느 경우에든 다 한해서 모두 다 이제 자동 육아휴직을 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는 거죠. 네. 예. 근데 이게 눈치 안 보죠, 그럼. 자동적으로 가는 건데 네. 근데 만약에 네.
본인의 사정상 네. 이걸 나중에 좀 쓰고 싶다거나 네네. 예, 쓰지 않고 싶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그것도 충분히 본인의 인정이 실천을 되나요? 위해서 그럼요. 그런 장치를 다 자율적으로 뒀습니다. 선택할 수 있게. 예, 선택은 할 수 예. 있는데 그렇지만 예. 자기 사정으로 이거를 시기를 좀 조정하겠다라든가 하면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도록 이 접근 방식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네요. 네. 예, 이러면은 뭐 애 낳으면은 자동으로 내가 뭐 쉴 들어간 거는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죠. 예. 특히 예측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예측을 해야지만 그 사업장에서도 예. 대체 인력을 미리 확보합니다. 그렇죠. 대체 인력에 대한 계획을 아이를 미리 언제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알면은 이제 미리 이제 그렇죠. 챙길 수 있으니까. 예, 예. 이 근로자가 휴가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면 거기에 맞는 그 전문적인 대체 인력들을 다 미리미리 이제 그 대체 인력을 또 관장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미리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 예. 이 자동 육아휴직 하니까 이 생각이 나는데 네. 20대 네. 국회에서 의원님께서 네. 이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었는데 네. 이거 유급 휴가인가요? 유급 휴가인데 제가 원래 법안을 낼 때는 배우자도 한 30일 정도 유급 휴가를 해야 된다라고 냈는데 법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또 이것이 줄었어요? 또 10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기업의 네. 부담이라든가 네. 또 중소기업에는 일정하게 지원을 하긴 하지만 네. 이제 그런 점 때문에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네. 배우자 출산휴가는 이제 10일로 돼서 다 이용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줄었지만 그래도 10일. 네, 그럼요. 10일 할 유급 수 있습니다. 휴가라는 게 얼마나 예. 큰데요. 근데 그게 이제 10일 된 거는 대개는 요즘에는 어쨌든 그 산후조리원에 많이 가시잖아요. 예. 그럼 산후조리원에 2주거든요. 2주 정도는 이제 같이 그 아빠도 거기에 같이 생활하면서 아이를 그 산후조리 하는 기간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너무 좋은 법안을 네. 지금 발의하셔가지고 이게 네. 통과가 되면 네. 정말 많은 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저출생 국가여서 문제인데 이런 네. 부분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보편적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세 번째 법안 열어보겠습니다. 양육기간도 국민연금 가입, 양육 크레딧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입니다. 다 이게 세 가지 법안이 좀 이게 연결이 되네요. 어느 정도 그죠? 예. 자, 어떤 취지인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이제 저희가 뭐 그 출산 크레딧이라고 해서 크레딧이라고 네네. 하는 거는 대신 국가가 예. 그 어떤 기간만큼 연금을 대납을 해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뭐 둘째부터 적용이 됩니다. 둘째부터요? 예, 둘째부터 되고 있는데 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 여성이 1.6%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연금이 10년이 돼야지 가입 기간 10년이 돼야지만 자기가 연금을 수급할 수가 있는데 여성들의 고용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거를 양육 크레딧으로 바꿔서 첫째아부터 일단 적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첫째아를 낳았을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12개월 1년치를 대납을 해준다든가 뭐 둘째 같은 경우는 뭐 18개월 해준다라든가 뭐 이렇게 조금씩 이제 뭐 셋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좀 기간을 좀 늘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을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정부도 검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출산고령사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거 권고를 했는데 이번 21대 국회에서 꼭 이것도 법안이 통과가 이 법태량 이후에 좀 통과가 됐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아, 이거 셋째를 또 낳아야 되나? 예, 자, 전 팀장, 연금 가입 기간을 이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근데 여성의 수급 받는 경우 자체가 많지 않다면서요? 그 아까 의원님이 언급해 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보니까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나와 네. 있어요. 2021년 6월 기준으로 해서 출산 크레딧 수급자 수가 2,494명인데 네. 이 중에 남성이 2,450명, 그러니까. 전체 98.24%예요. 그 반면에 여성은 겨우 44명밖에 안 됩니다. 야, 너무 차이가 1.76%밖에 안 된다. 이 낮은 이유를 좀 얘기해 줄 거예요. 그 통상적으로 부부 중에 남성이 아무래도 그 연금 지급 시기에 먼저 도달하는 그렇지. 경우가 많대요. 예, 그리고 크레딧 혜택의 적용 시기가 출산 시점이 아니라 국민연금 수급 시점이라는 거.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 수급자 기업이 발생하는 말씀해 주셨죠. 10년을 잘 채우지 못하는 경우. 게다가 우리나라 여성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또 낮아요. 이런 여러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남성과 여성 연금 액수 차이도 엄청 크겠는데요? 연금 액수도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임금이 뭐 남성 임금에 비해서는 68%인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뭐 그거 대비해서 임금 대비해서 연금을 붓기 때문에 나중에 받는 부분도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데이터를 좀 찾아봤는데요. 그 65세 이상 여성의 연금 수급률이 33%, 남성은 66%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수준이고요.
평균 연간 수급액이 남성이 861만 원이고요. 여성이 489만 원이어서 남성이 한 1.7배 정도 더 많이 받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65세라면은 1988년 국민연금이 시행될 당시에는 이제 한 33세였거든요. 네. 그 33세 여성을 좀 생각해 보면 여성의 수급률이 낮은 거는 아무래도 당시 사회활동 했던 여성 비율 그렇죠. 굉장히 낮았죠. 예. 예, 그렇기 때문이고요. 수급액이 적은 건 여성들의 그 경력 단절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입 기간이 굉장히 짧아진 탓이고요. 이거를 연금이 여성들이 가입하고 10년이 이제 가입이 돼야지만 연금 수급 자격이 되거든요. 근데 이 크레딧이라고 하는 거를 출산 기간이나 양육 기간에 아예 적용을 해주면 그게 이제 10년을 채우는데 훨씬 더 이 부분이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출산만이 아니라 양육까지 포함한 어떤 그런 개념으로 남녀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국가가 그걸 좀 알아주는 거죠, 말하자면. 해외 선진국은 어때요? 양육 크레딧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요? 발생 시점도 그 나중에 그 연금 급여를 받을 때가 아니라 그 시기에 많이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그건 이제 제가 좀 설명드린 프랑스가 보니까요. 자녀가 16세 도달하기 전 최소 9년 동안 자녀를 양육한 여성에 대해서 2년의 연금 크레딧 인정하고요. 영국도 소득과 활동 없이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한 기간에는 보험료 납부 없이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런 것들 다 이미 시행을 하고 있네요.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기대감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세요? 지금 너무 출산 시기가 첫 번째 아이 낳는 시기가 너무 늦어지잖아요. 네, 이 출산을 그 미루는 부분들이 그래도 줄어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출산하더라도 국가가 인정하고 연금 가입 기간 넣어준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어쨌든 좀 연금 수급권으로 이 출산과 양육을 국가가 이렇게 보존해 준다고 했을 때 지금의 어떤 이런 저출생 현상이 상당히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저는 이것이 좀 돈은 좀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긴 하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그 미래에 대한 아젠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남인순 의원님의 3가지 법안을 살펴봤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나라가 지속 발전 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있어야 일단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다라는 이해가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19대부터 21대까지 줄곧 보건복지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의원님의 법안 통과율이 굉장히 높다. 일단 다 이렇게 느끼는 체감하는 법안이라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생각 들었는데 어떠세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이제 뭐 국회에 들어와서 많이 신경을 썼던 것이 이제 아이들 키우는 문제,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아니면 아동 학대 문제 이런 관련해서 법안을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는 그 체감도가 좀 있는 법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법을 이렇게 내고 나면은 그 법이 어떻게 심사가 되고 더구나 이제 이게 법사위라고 하는 지금 거의 상원 같은 이런 데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법을 통과할 때까지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과정을 다 네네 체크해서 뭐가 어떤 팔로우 하시는군요. 네 제동에 걸리면 거기에 의견서도 내고 또 관련한 또 다른 동료원한테 좀 이런 취지인데 혹시 그것이 이렇게 잘 설명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얘기를 하고 해서 뭐 이 법안을 꼭 그 법사위까지 통과되고 본회의까지 통과될 때까지 상당히 팔로우업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통과율이 있고 공론화가 중요하거든요. 조금 더 이것이 좀 많은 우리 사회 안에 구성원들이 좀 동의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공론화되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소위 구성원들이 인정하고 여론이 형성되면은 아무래도 인정할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도. 그렇죠. 국회에서도 그런 여론이 밀려오면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통과율을 높이는데 하나의 그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법을 알고 계시네요. 노하우가 있으시네요. 그래서 똑순이라고 통과 똑순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남인순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많이 편했고요. 이 법 설명하기 참 어려운데 그래도 잘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아니요.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일을 또 하고 싶으신지 포부와 함께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이 보건복지원에서 이제 3선으로 일을 하면서 이 재정법률안 하나 통과시키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스토킹 범죄 특례법하고 그 사회서비스원법이라는 재정법을 2개를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동물대체 시험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에 굉장히 갈등과 혐오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 어떤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 독일 같은 경우는 민주시민교육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시민적 토론과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 법을
민주시민교육법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잘 통과가 돼서 네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성숙된 그런 사회로 가는데 좀 기여하고 싶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똑소리 나는 의정활동 계속 이어가 주시길 저희도 응원하고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전이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듣는 시간! 궁금할 뻔 하지. 네. 자, 요즘 거리두기가 해지된 게 꽤 됐는데 사실은 그 전에 답답했던 마음들이 있어서 그런지 너무 활발하게 다니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못 갔던 여행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고요. 번화가 술집에서 사실은 활기가 뛰다 못해서 자리가 없어서 맞아. 못 들어가는 그런 가게들이 많아졌어요. 대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즘 가장 바쁘신 분들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네. 바로 택시 기사분들과 대리 기사분들이에요. 요즘 택시 대란이라서 이 대리운전 한번 부르려고 해도 아주 힘들다고 한참을 기다린다고 해요. 네. 네. 시간이 또 늦어지잖아요. 네. 안 잡혀. 네. 안 잡혀. 그렇게 여러분 눌러도 답답해 죽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사연도 대리운전 기사님과 관련된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출발합니다. 아, 자기야 왔어? 아, 그런데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먹었어? 무슨 일 있었어? 자기야, 아유, 미안해. 이놈의 빌어먹을 놈의 세상. 사실은 회사가 오늘부로 문을 닫았어. 나 이제 백수 됐어. 아우, 자기야 괜찮아. 아우, 무슨 방법이 있겠지. 걱정 마. 아우, 걱정 마. Don't worry. Be happy. 자, 광고회사에 다니던 태랑 씨는 회사가 문을 닫게 되자 하루아침에 백수가 됐고 결국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 생계를 위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자기야 왔어? 아우, 많이 피곤하지? 아우, 빨리 밥 먹어. 나 너무 피곤해서 밥 먹을 기운도 없어. 그냥 잘래. 아우, 피곤해서 어떡해. 낮에는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하고 이러다가 우리 자기 몸이 부서지겠어. 그래도 이번에 콜 많이 들어오는 대리운전 업체랑 계약해가지고 일도 많고 벌이도 좀 괜찮아. 재취업 전까지 우리 생활비 정도는 충분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자기야 정말 고마워. 힘들어도 우리 재취업 때까지 정말 버텨보자. 아자아자 화이팅. 아자. 재취업이 되기 전까지 낮에는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게 된 태랑 씨. 하지만 며칠 후 그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세상에. 아우, 사고가 얼마나 크게 난 거야.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서 다리가 부러졌대. 자기 걱정 많이 했지. 근데 나 괜찮아. 근데 치료비가 걱정이다. 그리고 나 누워있는 동안 일도 못 나갈 텐데 생활비도 어떡하냐. 그게 걱정이야. 치료비라니. 치료비는 산재보험에서 안 나와? 재취업 전까지만 일할 거라 그 산재보험에 안 들었는데. 그리고 난 프리랜서라 산재 가입할 생각은 하지도 못했지. 이러다가 난 사고인데 산재가 안 된다니까. 그게 말이 돼? 아니, 당신 치료도 받아야 되고 그동안 일도 못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지. 산재 가입을 안 해서 어쩔 수 없어. 치료비는 택도 없어. 아니야.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자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 야, 신변이 찾는다고 하니까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무조건 찾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야, 안타깝네요. 네. 이 사연 자체가. 이 산재보험 가입을 안 해서 꼼짝없이 치료비 부담에 생활비까지 걱정하는 신세가 돼 버렸습니다. 예. 저도 이제 프리랜서다 보니까 남일 같지가 않아요. 그래요. 저는 뭐 지금은 프리랜서는 네. 아닌데 만약에 제가 프리랜서였다. 여기서 갑자기 법태랑 녹화하다가 의자가 부러져서 내가 넘어졌다. 이게 산재가 됩니까? 오늘 좀 궁금한 게 많아서 귀를 좀 쫑긋. 곧 회사도 그만둘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의자에 그렇게 바짝 안 앉고 걸터 앉아 있군요. 일부러 넘어지려고. 아니, 오늘 그 사연에 이분은 정말 안타까운데 태랑 씨의 경우에 산재보험에 안 들었잖아요. 네. 잠깐 요게 이제 알바 기간이니까 이런 경우에 치료비는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면은 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산재보험법에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이렇게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 아르바이트생이라도. 네, 근로자라면. 그래서 산재 가입이 비록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본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해를 당한 근로자라면은 보험급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태랑 씨는 어쨌든
산재보험 들지 않았어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가운 일이긴 한데 예. 그러면 산재보험에 가입을 했어야 하는 건데 업체가 가입을 안 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가 이게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가입하는 게 아니라 네. 사업장에서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가입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태랑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산재 가입을 안 했다라고 하는데 네. 본인의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네. 이 사업장에서 본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건데 네. 가입되지 않았다. 업장에서 안 했다. 라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이 산재 보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장에게 이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보험료 징수법에서는 이 징수금을 산정할 때 실제 재해에 대해서 지급된 산재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시행령에 따라서 각 사안별 기준을 두고 있고 아무래도 보험료를 냈더라면 요 부담금보다는 적지 않을까. 그래서 사업주분들은 한죄에 가입하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 사업주 산재 가입은 보니까 근로자 1명 이상이면 의무 가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 무엇보다 이제 근로자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그리고 사업주도 산재에 따른 경제적 어떤 보상 부담을 이렇게 덜 수 있으니까 이거 반드시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의무예요. 어떻게 예. 보면, 그죠? 근데 지금 저 신변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 게 아까 제가 여쭤보니까 기준에 맞는 근로자라면 이렇게 네, 또 강조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프리랜서도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 대리운전이잖아요. 네. 이 대리운전이라는 직종이 사실 특수 형태 그렇죠. 근로종사자거든요. 특보죠. 네, 근로자하고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서 사실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옛날에 많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에서는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여기에 해당되면은 이 특례에 따라서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고 이에 따른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받지 못했는데 네. 법이 개정이 돼서 네. 이제는 대리운전도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태랑 씨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산재보험법상 규정하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중에 하나가 네, 대리운전 기사 직종인데요. 따라서 태랑 씨의 경우에는 대리운전 기사라면은 특례 규정에 따라서 가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산재보상 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가 되려면은 예전에는 전속성 요건이 반드시 충족이 되어야 됐거든요. 전속해야 되는데. 네. 이거 그때 한번 한 것 같다. A, B, C, D 뭐 이렇게 맞아요. 있을 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 업장에서 뭐 네. 얼마 시간 규정이라든지 네. 뭐 급여 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전속성의 기준으로 되어 있었는데 네, 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가 있고 사실은 이게 플랫폼 노동자들은 이게 어느 업체에서 전속적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요건을 갖추기가 매우 어려웠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근로자가 또 인정이 안 됐는데 네. 이제는 법 개정이 되어서 전속성이 폐지가 되었고요. 그래서 한 사업장, 뭐 주된 사업장이 아니라 네, 네. 보조 사업장에서 네. 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그러니까 보입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한 거네요. 네, 너무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법태랑에서 자주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분들 중에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알아두셨다가 본인의 권리를 본인이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 올해 7월부터인가요? 마트나 편의점에서 일하는 배송 기사도 일하다가 다치게 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네. 그 현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이 총 15개 직종 79만여 명의 노무 제공자가 산재보험법의 특례 제도를 통해서 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이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상품을 운송하는 그 배송기사, 택배 물류 터미널 간 물품 운송하는 택배 그 지간선 기사, 전용 차량으로 자동차나 곡물 등 그 특정 품목을 운송하는 화물차주 이렇게 해서 약 한 11만 8천여 명 정도 일하다 다치면 이제 산재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네, 그래서 신규로 적용되는 노무 제공자의 경우에는 지난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적용이 돼서 업무상 재해 발생 시에는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오는 8월 15일까지 이 근로복지공단에 입직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이번에 신규로 적용되는 직종은 사업주 및 종사자 산재보험료 부담분의 50%를 1년간 경감받게 되니까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네요. 예. 자, 제가 뭐 건강 프로도 하고 있습니다만 매번 느끼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
최우선은 바로 건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맡은 일을 책임지고 잘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고에 항상 대비하고 안전하게 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법대랑과 함께하는 것도 하나의 대비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더욱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갈 법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니면 당신도 법대랑!